자, 이제 뭘 배워요? 재고자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교재 보시면 113페이지에 재고자산 그랬어요. 내용을 먼저 보시면 기업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그러니까 판매 목적으로 사거나 또는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재고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TV 제조회사가 있는데 TV를 회의실에 사용하고 있다면 상품이 아니라 비품으로 분류되나 판매를 위하여 제품 창고에 있다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해야 된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비품이 될 수도 있고 상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므로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우리가 정상적인 영업주기는 일반적으로 1년 이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될 거라고 보니까 유동자산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재고자산의 이제 종류가 나오네요. 첫 번째, 상품. 자, 상품이 뭐냐?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자, 중요한 얘기는 이거죠. 뭘 목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이라고 써 있는데, 그 상품을 바꿀게요. 뭘로? 완성품 이렇게 바꿔주세요. 앞에서도 한번 했었죠? 음. 상품은 완성품을 사다 파는 거예요. 그런 기업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완성품을 사다 파는 회사.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뭐 휴대폰 매장 같은 데가 휴대폰 매장에서는 휴대폰을 완성품을 사다 파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휴대폰 매장에서는 휴대폰을 사오면 뭘 사온 거예요? 상품을 사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음, 2번은 제품을 하고 나와요. 자, 판매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 그랬는데 얘도 제조한 완성품이라고 하세요. 제품은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 된 것만 제품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왜 완성품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밑에 또 나와서 그래요. 자, 반제품이라는 게 있고 제공품이라는 데 있는데 반제품은 자가 제조한 중간 제품과 부분품으로 자, 판매가 가능한 것 이래놨어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동차 제조기업에서 자, 룸미러나 사이드미러나 이런 것만 따로 팔아요, 안 팔아요? 팔죠. 고장나면 고치라고 그것만 따로 팔잖아요. 근데 얘네의 완성품은 뭐예요? 얘네 완성품은 자동차가 완성품이잖아요. 그러면 아직 그 사이드밀러나 룸미러 이런 것들은 미완성품이죠. 근데 그것만 따로 판매가 가능한 걸 반제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되셨나요? 근데 제공품 밑에 나온 건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제조 과정에 있는 거. 그러니까 반제품이나 제공품이나 아직 완성품은 아니에요. 미완성품이에요. 근데 반제품은 판매가 가능한 거고 제공품은 판매가 불가능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우리 회사는 붕어빵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파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붕어빵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밀가루나 팥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걸 원재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붕어빵을 만들려면 밀가루를 갖고 뭘 먼저 해야 되죠? 반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을 넣고. 맞죠? 그리고 이 반죽한 걸 구워가지고 붕어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붕어빵이 뭐가 되는 거고 완성품이니까 제품이 되는 거고 자, 만드는 과정 중에 있는 이 반죽은 자, 우리가 붕어빵 만드는 공장에 가서 나 집에 가서 붕어빵 구워 먹게 반죽 좀 파세요. 그럼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죠? 그래서 이 반죽이 뭐라고 보시면 돼요? 제공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원가 회계할 때 다시 할 거예요.
지금은 이름만 좀 알아두라는 거예요. 명칭만.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니까 뭐에 해당한다?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요거까지는 기억을 좀 하시라는 거고. 자, 밑에 나와 있잖아요. 원재료 또는 부재료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제조하고 가공할 목적으로 구입한 원료나 재료나 부재료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저장품이라는 게 있는데요. 소모품, 수선용 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 그래놨는데 이건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서는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에 나사를 조여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드라이버가 필요하죠? 그럼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드라이버 같은 게 저장품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동네 가면 붕어빵 아저씨가 굽는 아저씨 있잖아요. 포장마차에서. 그 붕어빵 굽는 아저씨 손에는 항상 뭐가 들려 있어요? 꼬챙이가 들려 있어요. 꼬챙이. 붕어빵도 뒤집어야 되고 붕어빵 꺼내고 그다음에 거기 뭐 밀가루 같은 거 붙어 있으면 떼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붕어빵을 만들려면 꼬챙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꼬챙이도 계속 쓰다 보면 다르면 어떻게 해요? 교체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저장품이라고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미착품 또는 미착상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착이 무슨 뜻이에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미착. 이거는 주로 외국에서 원재료를 사오거나 외국에서 상품을 사오는 경우에 오는 중이더라.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주문을 11월 1일 날 했어. 오는 중이에요. 오는 중인데 결산일을 만난 거야. 그러면 이 결산일에 이 오고 있는 거 있죠? 이 오고 있는 거를 우리 재고자산에 포함을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구분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이제 뒤에 좀 이따 나와요.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게 있고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아예 설명을 할까요? 자, 보세요. 아예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우리나라에다가 아이폰을 팔고 있잖아요. 그죠? 아이폰을 팔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핸드폰 업자, 예를 들면 SK텔레콤이라고 할게요. SK텔레콤에서 아이폰을 사다 팔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SK텔레콤이 아쉬울까요? 애플이 아쉬울까요? 우리나라가 아쉬운 거예요. 지금 현재. 얘네들은 요걸 사다 팔고 싶으니까. 그러면 얘네한테 주문을 넣어요. 우리 아이폰 요번에 12, 100개만 주문할게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얘네 쪽에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서 가져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러지 말고 그러면 자 바다를 건너와야 돼요. 그러면 알았어. 그냥 배에다가 실어주기만 해. 그럼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질게. 이러한 조건을 뭐라고 얘기하면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는 배에다 실어주는 순간 얘네는 팔린 거예요. 배에다 실어주는 순간 팔린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얘네의 재고자산에서 빼버린다라는 거죠. 왜? 팔렸으니까.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오는 도중에 예를 들어서 배가 침몰을 했어. 그럼 누구 손해계예요? 우리나라 SK텔레콤 손해예요. 왜? 얘가 실어준 순간 누구 거예요? 얘 거예요. 그게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런데 얘가 오는 도중에 얘네가 결산일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 이 오는 도중인 거, 이거를 어떻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 미착 상품으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다가 소고기를 팔고 싶어 하죠. 자, 그러면 얘네 미국에서 우리나라한테 미국산 소고기를 팔고 싶어요. 그러면 미국이 아쉬워요? 우리나라가 아쉬워요? 미국이 아쉽죠? 우리는 안 살려고 할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야, 우리나라 소고기 좀 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럼 갖고 와. 이러는 거예요. 갖고 오면 살게.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얘가 여기 언제까지 책임을 져요? 도착할 때까지 얘가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러한 조건을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우리나라에서 소고기를 샀다라고 치면 오다가 침몰을 하면 누구 손해인 거예요? 미국이 손해죠.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 오는 도중에 12월 31일 결산일을 맞았어요. 그러면 이 오고 있는 거 얘네 재고자산에 포함을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켜요. 왜? 도착해야 내 거가 되는 거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게 이제 뒤에서 설명이 나오긴 할 건데 여러분한테 미착 상품이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재료를 사오는 거다, 오는 중이다 그러면 미착품, 상품이 오는 중이다 그러면 미착 상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고자산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배워봤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 결정이라고 나와요. 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모든 자산은 구입 당시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다 포함한다 그랬어요. 재고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 보세요. 자산의 취득 원가는 그 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기까지 투입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는 재고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기까지 소요된 모든 지출액, 그걸 매입 부대 비용이라고 하고요. 그 매입 부대 비용을 포함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취득 원가는 매입 가액에다가 매입 부대 비용을 더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등을 빼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는 취득한 가격은 매입 가액에다가 매입 부대 비용을 더하고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등을 뺀다 라는 거 먼저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매입 부대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매입 부대 비용 보시면 재고자산을 매입할 때 매입가액 이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자, 매입 운임 그래놓고 종류물 첫 번째가 매입 운임이에요. 자, 매입 부대 비용의 첫 번째 매입 운임. 매입 운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용달로 보낼 수도 있고, 그죠? 택배로 받을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들 그런 운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매입하면서 뭐 중개인이 있더라 이러면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매입 수수료도 포함한다. 그 다음에 매입 시 보험료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화재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이나 그런 거 가입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외국 주로 그래요. 주로 멀리에서 오는 것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면 중간에 배로 오다가 침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해상보험을 가입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해상보험은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거라서 이 해상보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한다?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 뜻입니다. 다른 그 이후에 발생하는 보험료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역비. 하역비라고 들어보셨어요? 하역비가 뭐예요? 여러분들 외국에서 배로 실어오면 컨테이너 박스로 싣고 오죠? 그러면 그 컨테이너 박스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크레인으로 내리잖아요. 그 크레인으로 내리는데도 돈 받아요? 그게 하역비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런 것들도 상품을 사면서 발생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만약 해외로부터 수입하게 되면 수입 관세라는 거 아시죠? 세관을 넘어올 때 내야 되는 세금, 관세, 그 다음에 통관 수수료 이런 것들도
다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자, 이런 것 등을 이렇게 매입 부대 비용을 매입 시점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것은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모르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게 왜 포함을 시키느냐? 자, 예를 들어서 2020년 10월 1일 날 상품을 사면서 운반비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상품이 올해 안에 팔리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올해 안에 못 팔리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비용을 2020년에 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렸는데 이거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상품을 못 팔면. 맞죠? 그러면 이 비용은 원래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게 뭐예요? 수익을 인식할 때 비용을 인식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상품이 내년에 팔렸어. 그럼 내년에 발생할 수익을 올해 비용에 대응시킬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냥 상품 가격에 포함을 시켜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비용이 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죠? 올해 팔렸으면 올해 비용 처리가 될 거고 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팔면 내년에 비용이 될 거고. 그래서 합쳐서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만 하시면 되고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그냥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넘어가 보시면 이제 매입 환출과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자,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자, 요거는 양쪽 측면을 한번 다 보도록 할게요. 자, 한 번에 다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귤을 사주고 싶었던 거야. 이제 겨울이니까 쌀쌀해지면 귤 많이 사 먹죠, 그죠? 자, 귤을 사려고 그러는데 귤 장사 아저씨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아저씨한테 가서 자, 요 건너편에 바로 마트 있죠. 마트에 가서 귤 1,000원어치만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1,000원에 10개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0개를 이 아저씨는 나한테 팔았죠. 그리고 나는 10개를 사왔어요. 그런데 사서 가지고 와서 보니까 여기 귤 하나에 요만큼이 썩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아저씨한테 다시 가져간 거야. 그래서 이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 귤 이거 깨졌잖아요. 요만큼.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나한테 그거 그럼 그냥 먹고요. 하나 더 줄게요. 이런 거야. 뭔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나는 몇 개를 받아온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11개를 받아온 거죠? 아, 그거 조금 썩은 거 떼고 먹으면 되잖아. 그죠? 응. 그러면, 자, 이처럼 제품을 샀는데, 상품이든 제품이든 샀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금액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대로 따지면 10개 1,000원인데 나는 11개에 1,000원 주고 사왔다는 거죠? 그러면 단가로 따지면 하나에 100원이었었는데 단가가 낮아졌잖아요. 그만큼 깎은 거죠. 자, 이렇게 깎은 걸 매입 애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입하면서 싸게 사왔다 매입 애누리라고 해요. 근데 이 아저씨 입장에서는 한 개가 더 나간 거잖아요. 그죠? 그죠? 팔면서 깎아줬어요. 그죠? 이런 경우에 매출 애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거. 애누리는 구입할 때 물건에 약간의 하자가 있어서 조금 싸게 파는 걸 매출 애누리, 싸게 사온 걸 매입 애누리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보셨나요? 여성분들은 그런 거 많이 보실 텐데 명품 백 같은 거 흠집 생겼다고 손톱 자국 같은 거 생겼다고 조금씩 싸게 파는 거 있죠? 그런 게 매출 애누리에 해당해요. 자, 그래서 매출 애누리, 매입 애누리는 어떻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조금 싸게 산 거. 되셨나요? 자, 그게 매입. 그러면, 자, 나는 그만큼을, 애누리 받은 만큼을 산 거예요? 안 산 거예요? 안 산 거죠. 돈 주고 산 게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를 90만 원에 사왔어. 그럼 10만 원어치는 안 사온 거잖아요. 그쵸? 맞죠? 그래서 매입 가액에서 빼야 되는 거예요. 깎아준 만큼. 자, 이걸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또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얘는 매출 애누리는 못 판 거예요. 애누리 해준 만큼 돈이 안 들어왔잖아. 그죠? 얘는 사왔는데 물건은 받았는데 돈을 안 준 거예요. 안 산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내가 이 아저씨한테 10개를 사왔는데 하나가 썩은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갔어. 그랬더니 아저씨가 미안. 그리고 다른 걸로 줄게 했는데 귤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아저씨는 나한테 한 개를 반품 받은 거죠. 그리고 나한테 100원을 돌려줄 거예요. 맞죠? 그럼 이 아저씨는 팔았는데 반품이 돼서 들어온 거야. 그럼 판 거예요? 못 판 거예요? 못 판 거죠? 이걸 매출했는데 돌아 들어왔다 환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샀다가 반품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매입했는데 돌아 나갔다. 그래서 매입 환출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내 입장에서는 한 개를 반품시켰으니까 산 거예요? 안 산 거예요? 안 산 거죠. 그래서 매입가액에서 빼야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아저씨한테 가서 귤 10개만 주세요. 1,000원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내가 돈을 안 가지고 왔네. 그래서 이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 앞에 있는 학원 아시죠? 제가 내일 갖다 드릴게요. 1,000원. 그랬어.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러라고. 그럼 내일 갖다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일 갖다 주려고 하고 이제 왔는데 와보니까 뭐 별 일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내일 주기로 했는데 오늘 갖다 준 거야. 그러면 저 아저씨 입장에서는 외상값을 빨리 받았죠. 그죠? 그러면 저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자, 이 말을 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외상값 빨리 갚아주면 고마운 거예요. 자, 지금 제가 1,000원의 예를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상으로 기업 간의 거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상품을 외상으로 사올 때 10억 원어치를 사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15일 있다 줄게 또는 한 달 있다 줄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상품을 판 사람 입장에서는 10억 원이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이 10억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것들 상품을 사고 해야 되는데 회전이 안 되고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외상으로 판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외상값을 빨리 갚아줬으면 좋겠어. 항상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외상값을 빨리 갚으면 고맙다고 깎아줍니다. 그거를 매출 할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 사람은 외상값 빨리 갚았더니 좀 깎아줬네, 외상값을. 그걸 매입 할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구분이 좀 되시나요? 어려운 말은 아니죠. 얘는 중대한 용어가 뭐냐면 하자가 있어서 깎아준 거. 어떤 하자, 문제, 물건의 상품에 어떤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깎아준 거예요. 이거는 매입 시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매입할 당시에 또는 매출할 당시에 벌어지는 게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반품이에요. 반품. 문제가 있어서 반품. 얘는 뭐가? 외상값 빨리 갚아서. 그래서 얘랑 구분하셔야 되는 게 얘는 매입 시에 발생되는 거고요. 얘는 매입 후에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값을 빨리 갚아줘서 깎아준 거. 그런 걸 매출 할인, 매입 할인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지금 요걸 먼저 배우는 건데 밑에 같이 설명이 나와 있어서 한 번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이 114페이지에 설명이 다 되어 있는 거고. 되셨나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아까 말한 대로 얘네는 다 매입액에서 차감해야 되는 애들입니다.
산 가격에 포함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됐죠? 깎아준 만큼은 산 금액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반품시킨 건 다시 돌아 나갔으니까 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외상값 빨리 갚아서 깎아준 것도 산 금액에서 빼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얘는 뭐에서 또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얘는 판 게 아니에요. 그죠? 판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전부 다 뭐에서 빼야 되는 애냐면 매출액에서 빼야 되는 애들이에요. 되셨나요? 두 가지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얘는 매입액에서 빼는 거고 얘는 매출액에서 빼주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손익계산서 계산할 때 매출액에서 뭘 빼면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을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랬을 때 여기에 매출액이요. 무슨 매출액을 말하는 거다? 순매출액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판 것만. 그럼 순매출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총 매출한 금액에서 뭘 빼야 돼요? 매출 애누리를 빼야 되고 매출 환입을 빼야 되고 매출 할인을 빼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매출한 게 아니니까. 되셨나요? 자, 이 공식도 기본적으로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회사 업종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회사, 예를 들면 우리가 금은방 같은 데는 하나만 팔아도 이익이 많이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네는 어떠한 방식으로 기록을 하냐면 장부에다가 쓸 때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니까 입고 출고를 매번 상품 재고장에 작성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때도 얘네는 그런 식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어요. 상품을 예를 들어서 3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산 거부터 해볼까요? 자, 얘네가 금은방에서 상품을 3만 원어치를 사왔어요. 현금 주고. 자, 그런데 얘네가 이 상품 3만 원짜리를 가공을 해가지고 30만 원에 팔고 있는 거야. 그러면 상품을 사왔을 때 상품을 사왔어요 라고 입고 한 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을 팔 때 대변의 상품은 3만 원짜리가 나갔는데 돈을 받은 건 얼마를 받았다? 30만 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얘네는 상품을 매출하면서 생긴 이익이 27만 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출고됐을 때도 뭐가 한 개가 나갔다고 표시를 해줘요. 되셨나요? 그래서 입고와 출고를 장부에다가 계속 기록하는 방식을 써요. 이러한 방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기록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마트에서 새우깡을 판다. 그럼 새우깡은 하나를 팔아도 끼케야 뭐 100원, 200원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예를 들어서 새우깡을 사다가 1,000원에 팔고 있다. 그러면 상품을 사왔을 때 자, 새우깡은 800원 주고 사왔다. 현금 800원. 자, 그런데 요거를 상품을 팔면 1,000원에 팔았다고 봤을 때 상품을 나가는 건 얼마짜리가 나가요? 800원짜리가 나가는데 현금이 얼마 들어왔다? 1,000원이 들어왔다. 그래서 상품 매출 이익이 200원 났다. 그럼 상품 겨우 이익 200원 나면서 이것들을 계속 기록을 하기가 너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하자. 상품을 팔면 얼마 주고 사왔는지 그거는 굳이 지금 계산하지 말자. 지금 하나 200원 남았다고 그거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상품을 팔면 그냥 상품 매출이라고 해서 요렇게 기록을 해놓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입고는 됐다고 상품 재고장에 한 개가 입고가 됐어 이렇게 쓰고 나갔을 때는 출고됐다라는 걸 표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놓고 쭉 장사를 하다가
12월 31일 날, 12월 31일 날, 이 상품 매출이 있었으면 상품 매출을 다 더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걸 다 더한 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고, 매출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팔린 거에 원가를 찾아내면 돼요. 얼마 주고 사왔는지. 자, 그러면 얘네는 출고를 일일이 기록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네는 어떠한 방식으로 쓰냐면, 자, 우리가 상품 계정을 보는 거예요. 자, 상품 계정에, 자, 입고가 되면 상품이 하나 들어왔어. 뭐 현금 주고 샀다. 그럼 현금 800원 주고 샀어.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입고가 쭉 써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 놓고 출고된 걸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개가 나갔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뭘 파악하냐면 기말에 결산일 날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전년도에 새우깡을 팔다 남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 올해로 넘어왔겠죠? 그거를 기초 재고액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팔다 남은 게 10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 10개 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30개를 더 샀어요.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팔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는 거예요? 40개를 가지고 있죠. 그러고 나서 그냥 쭉 팔았어. 이렇게. 그러고 나서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액을 파악을 해봤더니 5개가 남아있어요. 그럼 나머지 어디 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팔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몇 개가 35개는 팔렸다. 이게 되셨나요? 이렇게 결산일 날 팔린 금액을 한 번에 계산하는 방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지재고 조사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방법의 장단점은 다 있어요. 장단점은 다 있는데 방식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계속기록법은 그래서 장부만 보면 몇 개가 팔렸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맞죠? 입고 출고를 계속 써주니까 몇 개가 팔렸는지 알 수가 있어. 근데 실지재고 조사법을 쓰게 되면 장부에 출고된 건 기입하지 않기 때문에 출고된 거는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창고에 가서 몇 개가 남았는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업종은요, 대부분 이쪽이라고 보면 돼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팔린 상품의 원가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이러한 업종에서는 얘가 중요한 거예요. 기말재고. 몇 개가 남았는지 알아야 몇 개가 팔렸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 여러분 시험에서는 얘와 얘를 병행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얘는 장부에다 쭉 이런 식이에요. 장부에다가 일주일 동안 써놨어. 입고 출고를 다 써놨어. 그렇게 하고 나서 주말에 이제 금요일이 되면 창고에 가보는 거야. 창고에 가서 장부상의 재고하고 실제 재고가 맞는지 체크를 해. 우리 시험에서 다룰 내용은 그런 식인데 일단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회사들은 대부분 이러한 방법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매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상당히 중요하다? 기말 재고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 116페이지 넘어가자마자 기말 재고 자산의 귀속 여부라는 게 나와요. 자,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을 시키냐 안 시키냐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중요한 건 매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말 재고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는 지금 현재 기말 재고를 왜 파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서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내용이 뒤쪽에서 또 나오긴 해요. 자, 근데
자, 일단 먼저 제가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우리가 다루는 업종이 이쪽에 가까우니까 우리는 기말 재고를 파악을 잘 해야 몇 개를 팔았는지, 얼마어치를 팔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자, 그것 때문에 먼저 이거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되셨나요? 이해만 일단 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이해해야 될 거는 얘예요, 얘. 얘. 얘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 116페이지 넘어가셔서 기말 재고 자산의 귀속 여부라는 걸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볼게요. 재무상태표에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될 항목에는 회사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재고 자산과 비록 창고에 없더라도 회사의 기말 재고 자산으로 포함될 항목 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서 회사의 재고 자산이 판매되었다면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미착 상품이에요.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상품을 매입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는 도중에 결산일을 만났어. 그럼 선적지 인도 기준이니까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을 시켜요, 안 시켜요? 시켜야 되겠죠? 이게 되셨나요? 근데 만약에 외국에서 원재료를 샀어. 원재료를 샀는데 도착지 인도 조건이에요. 근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결산일을 만났어. 그럼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을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켜야죠. 도착해야 내 거가 되는 거니까. 되셨나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첫 번째 미착 상품은. 두 번째, 맨 아래쪽에 2번에 위탁품이라는 게 보이죠? 자, 위탁품은 다른 말로 적송품이라고도 하는데요.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상품을 우리가 직접 팔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달라고 맡길 수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서점과 출판사의 사이를 볼 수가 있어요. 출판사는 자기네가 책을 제작을 하게 되면 서점에다가 팔아달라고 맡기겠죠. 그럼 얘가 누가 되는 거예요? 얘가 위탁자가 되는 거고 얘가 부탁을 받았다 그래서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판사에서 서점에다가 자, 우리 책 좀 팔아주세요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0권을 맡겼어요. 이 맡기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적송품이 된다는 거예요. 적송품. 그러면 언제 출판사에서는 얘네 재고자산으로 100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시를 해놨겠죠? 우리 거니까. 그럼 얘는 언제 재고자산에서 제외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탁자가 팔았을 때 얘 재고자산에서 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한테 전화했더니 야 10권 팔리고 90권 남았어. 그러면 얘의 기말 재고에는 90권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위에 내용 중에 창고에 없지만 내 거인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위탁품, 다른 말로 적송품이라고도 하고 자, 그 얘기가 지금 116에서 117페이지 사이에 나와 있는 거고요. 자, 내용 잠깐 보세요. 저기 117페이지 위쪽에. 회사 위탁자의, 지금 위탁자,
출판사라고 가정하면 출판사의 상품을 수탁자, 서점에게 위탁해서 판매할 때에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상품을 말한다. 이 경우에 위탁 상품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 거예요? 이거는 누구 거? 서점 거, 위탁자 거. 그래서 위탁 상품에 대한 소유권은 위탁자의 재고 자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맞죠? 그 다음에 수탁자가 고객에게 판매한 시점에서 위탁자는 수익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얘가 얘한테 팔아달라고 맡겼죠. 그럼 서점에서는 하나 팔릴 때마다 얘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니네 책 하나 팔렸어. 그러면 이쪽에서 뭘 하는 거예요? 상품을 팔았다고 상품 매출. 자, 아직 못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이런 식으로 수익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팔았을 때마다 얘가 수익을 인식해야 돼요. 근데 매일매일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나중에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렇게 하겠죠. 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탁자가 고객에게 판매한 시점에서 위탁자는 수익을 인식하고 재고자산에서 제외시켜야 된다. 다음 3번 시송품, 시용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거 있죠. 써보고 결정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TV 홈쇼핑 같은 데 보면 뭐 안마의자를 먼저 보내줘. 그러고 하고 나서 뭐 며칠 써보고 그러고 나서 마음에 들면 구매하세요. 이런 거 있죠. 이걸 시송품이라고 해요. 그러면 안마의자 회사에서 고객한테 써보세요 라고 했을 때 넘겨주겠죠? 그럼 넘겨준 시점에는 팔린 거예요? 아니에요? 안 팔린 거예요. 그러면 안마의자 회사에서는 재고자산에서 빼면 안 돼요. 아직 안 팔린 거니까. 그러면 언제 내 재고자산에서 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객이 이거 써보니까 좋네. 살게 라고 매입 의사를 표시했을 때 안마의자 회사에서는 팔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시송품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 보시면 밑에 줄에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분 보이시죠? 소비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한 날에 회사는 수익을 인식하고 재고자산에서 제외시켜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을 왜 파악을 해야 되냐면 뭘 확인하기 위해서? 기말의 재고자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을 시켜야 되냐, 포함시키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반품률이 높은 재고자산이라는 게 나와요. 자, 반품률이 높은 재고를 판매한 경우에는 과거의 경험 등에 의해 반품률의 합리적 추적 가능성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의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자, 첫 번째, 합리적 추정이 가능해요. 그러면 재고자산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판매 회사의 재고자산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반품이 되더라라는 걸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하면 상품을 팔았을 때 그냥 팔렸다라고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합리적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매자가 인수를 수락하거나 반품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판매회사의 재고자산에 포함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팔려 나갔다고 해서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반품률이 합리적으로 추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돼. 그래서 사간 사람이 내가 살게 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자, 그게 구매자가 인수를 수락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고장이 나도 내가 알아서 할게. 인수를 수락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반품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 매장에서 핸드폰을 새로 사면 7일 안에 고장나면 핸드폰 매장으로 다시 가져가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7일까지는요, 핸드폰 매장에서 바꿔줘요. 잘못된 거. 근데 7일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서비스 센터로 가야 돼. 자, 그런 것처럼 반품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판매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요것도 이론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같이 봐두시고. 5번에 보면 할부 판매라는 게 있어요. 자, 할부 판매는 이게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장기 할부가 있고 단기 할부가 있어요. 근데 자, 그건 나중에 이제 부가세에서 조금 더 배우도록 하고요. 일단 할부 판매는 판매를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을 해야 돼요. 넘겨준 시점에. 자,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할부로 사잖아요. 그러면 할부금을 여러분이 현대자동차에다 갚아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캐피탈 회사를 다 끼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자동차에서 고객한테 할부로 차를 팔죠? 그럼 현대자동차의 입장에서는 차를 넘겨준 순간 팔린 걸라고 보고 누구한테 돈을 받아요? 현대캐피탈로부터 돈을 받아요. 그리고 고객은 누구한테 돈을 갚아? 현대캐피탈에다 돈을 갚는 형태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자동차의 입장에서는 인도 넘겨준 시점에 판매한 시점에 팔렸다라고 보고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는 할부 판매는 밑에 써 있죠?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에 판매한 것으로 보아 재고자산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송품, 미착품 이런 것들을 배워본 이유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을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요거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에 117페이지 아래에 보면 재고자산의 금액 결정 나오는데, 자, 일단 재고자산이 얼마너치가 남아있는지 알아야 얼마너치가 팔린지 알 수 있겠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 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근데 기말에 재고자산을 파악을 할 때 먼저 파악하는 게 뭐부터 파악을 해라? 수량을 먼저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몇 개가 팔렸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수량에 얼마짜리가 남아있는 건지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내가 새우깡 장사를 하는데 새우깡을 사올 때 뭐 어느 날은 500원에 사왔고 어느 날은 700원에 사왔고 어느 날은 800원에 사오고 이럴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남아있는 게 과연 500원짜리인지 700원짜리인지 800원짜리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단가를 곱하면 기말 재고자산이 금액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순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가 먼저 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이유는 이제 뒤에서 나와요. 그래서 수량을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단가를 파악하면 둘을 곱하면 뭐가 나오겠다? 기말 재고자산의 금액이 나오겠다. 자, 요거를 이제 숫자 넣고 한번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기말 재고자산에 남아있는 수량을 파악하려면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아까 말한 계속 기록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말한 실지재고 조사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도 그렇고요. 실제 실무에서도 그렇고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쓰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 수량에 보면 계속기록법하고 실지재고 조사법밖에 안 써있죠. 여기 3번 이렇게 해서 혼합법이다 이렇게 하나만 써놓으세요. 실제로 시험에도 나온 적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혼합법은 매일매일 장부를 체크를 해요. 들어오고 나가는 걸 써놔요. 계속기록법에 의해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창고에 가가지고 실제 장부상 잔액이랑 실제 남아있는 잔액이 같은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수량을. 매일매일 장부에다가 써놔요. 오늘은 몇 개 들어왔어, 몇 개 나갔어, 매일 써놔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주일 정도에 한 번씩 창고를 가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1년 동안 창고에 한 번도 안 가다가 결산일날 실지재고를 파악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나
지금 우리가 시험에 다루는 것도 이 방법을 쓰고 있어요. 혼합법을. 되셨나요? 자, 그러면 계속 기록법에 대한 설명이 11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 자, 첫 번째 계속 기록법. 그래서 상품의 매입 또는 판매가 있을 때마다 내역 수량과 단가를 기록함으로써 단기의 매출 수량과 기말 재고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기초 재고 수량에다가 단기 매입 수량을 더해요. 기초에다가 매입 수량을 더하고 거기에 매출 빠져나간 거 있죠? 빠져나간 걸 빼면 기말에 남은 게 나오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근데 즉 밑에 보세요. 계속 기록법을 사용하면 기말 재고 수량은 장부상의 재고이고 창고상에 몇 개의 재고가 남아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무실에 앉아서 오늘 하나 들어왔어, 두 개 나갔어 이런 것만 쓰다 보니까 창고에 몇 개가 남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실지재고조사법은 기말 창고에 실제 남아있는 상품의 수량을 카운트해서 단기 매출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매일매일 나간 거를 안 쓴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 거는 계속 써놨죠. 써놨는데 팔린 걸 안 써놓으니까 나중에 기말에 창고에서 몇 개가 남았는지를 파악하면 몇 개가 팔렸는지 알 수 있겠다. 그래서 공식 보세요. 기초 재고 수량에다가 단기 매입 수량을 더하고 기말에 남은 재고 수량을 빼면 매출 수량이 나오겠다 이 뜻이에요. 그 둘의 차이가 그렇게 있다라는 거고 또 밑에 즉 실지재고 조사법을 사용하면 단기 매출 수량이 모두 판매된 것인지 정확하지가 않다. 만일 도난이나 파손으로 발생한 수량이 있다면 이러한 수량이 매출 수량에 포함되는 단점이 있다 그래놨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얘는 창고에 남아있는 거 이외에는 다 팔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직원이 중간에 창고에서 꺼내갖고 새우깡을 막 먹었어. 그럼 그것도 뭘로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팔린 걸로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119페이지에 따라서 계속 기록법과 재고조사법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에 매출 수량과 감모 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하다 보면 장부상의 재고랑 실제 재고가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장부상에는 10개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창고에 가봤더니 9개밖에 없는 거야. 그럼 하나가 없어졌죠. 이렇게 없어지는 걸 재고자산의 감모라고 얘기를 해요.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걸 감모. 그래서 재고 감모. 자, 119페이지에 4번에 보시면 재고자산 감모 손실 수량 부족분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장부상의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가 생겼을 때 이 차이만큼이 없어진 걸 재고자산 감모라고 하고요. 이 재고자산이 없어졌으니까 손실이잖아요. 그쵸? 자, 이 손실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자산 감모는 크게 정상적인 감모와 비정상적인 감모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정상적인 감모는 다른 말로는 원가성이 있다 이런 말을 하고요. 얘는 원가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주유소 가면, 주유소 가면, 주유소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얘네는 기름을 사다가 쌓아놓을 거 아니에요. 어디다 쌓아놓죠? 일반적으로 땅 속에다가 탱크를 심어요. 그리고 여기 탱크에다가 어떻게 해요? 기름을 넣어놓고, 그리고 여기서 끌어올려서 판매하는 형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휘발유는요, 휘발유는 휘발성이 있죠. 그래서 얘는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1월 1일 날 100리터를 사다 놨어요. 근데 한 번도 못 팔았어. 근데 12월 31일 날 봤더니 98리터밖에 없는 거야. 2리터 어디 갔죠? 날아갔겠죠. 그죠?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정상적인 감모라고 해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거.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한다? 정상적인 감모는 자, 팔린 걸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매출 원가에 가산 더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거니까 팔린 걸로 본다. 자,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감모는 이런 경우에요. 내가 새우깡 장사를 하는데 창고에다가 새우깡을 100개를 넣어놨어. 근데 하나도 못 팔았는데 결산 시에 창고 조사를 해봤더니 재고 조사를 해봤더니 48개밖에 없는 거야. 그럼 두 개 어디 갔을까요? 창고에다 넣어놓은 새우깡 100봉지 중에 두 개는 어디 갔을까? 직원이 가져다 먹었든 또는 쥐가 물어갔든,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근데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래도 직원이 의심스러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CCTV를 설치하면 되고. 쥐가 물어간 것 같아. 그럼 쥐덫을 설치를 해야 되고.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한 경우를 비정상적인 감모라고 보고, 얘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데 못 막은 거니까 뭘로 한다? 영업 외 비용으로 그냥 처리를 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원가성이 있으니까 원가에 가산하는 거고, 얘는 원가성이 없으니까 그냥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여러분들 119페이지에 밑에 써 있어요. 4번에 위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수량 부족분.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은 정상 감모와 비정상 감모로 구분한다. 정상적인 감모란 재고자산을 보관하는 중에 발생하는 증발이나 훼손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고, 비정상 감모란 사고, 도난 등에 의한 발생한 것으로 부주의가 없었다면 회피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정상적인 감모는 원가성이 있는 감모로 보아 매출 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원가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개정 과목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의 비용 중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의 감모는 수량의 감소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기말 재고자산을 파악을 할 때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을 배워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얼마짜리가 남았니? 라는 걸 파악을 해야 되겠어요. 단가를 파악하는 방법. 그 내용이 거기 감모손실 밑에 원가 흐름의 가정 그랬고 기말 재고 단가의 결정이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단가가 얼마짜리가 남았는지를 파악해야 된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앞쪽에 다시 한번 보시면 아까 117페이지 맨 아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 아까 써준 것까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개별법, 선입선출법, 평균법, 후입선출법, 그 다음에 소매재고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하나 설명을 또 해볼까요?
자, 지금 우리가 이걸 왜 하고 있다고요? 기말 재고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방법이 개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개별법은 어떠한 방식이냐면요. 자, 내가 새우깡 장사를 할 거야. 그러면 새우깡 장사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가서 농심에 가갖고 새우깡 한 봉지에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700원이래. 그래서 100봉지를 사왔어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창고에 넣기 전에 다 뜯어. 그래서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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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원이라고 스티커를 다 붙여놓는 거야. 그리고 창고에 넣어놔요. 그리고 부족할 것 같아. 그래서 또 농심에 갔어. 새우깡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800원으로 올랐대. 그래서 또 100봉지를 사왔어. 그러면 또 다 뜯어가지고 800원, 800원, 800원 다 붙여놓는 거야. 그리고 또 갔어. 근데 또 부족할 것 같아서 또 농심에 갔어.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900원이래. 그래서 또 100봉지를 사다가 다 뜯어. 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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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원 다 붙여요. 그렇게 하고 창고에다 넣어놔. 드디어 손님이 왔어. 새우깡 150봉지만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창고에서 하나씩 꺼내. 800원짜리 한 개, 900원짜리, 또 800원짜리. 이렇게 150개를 일일이 파악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을 쓰면 가장 좋은 건 수익 비용 대응이 정확하게 일어나요. 700원 주고 산 걸 1000원에 팔았다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800원짜리를 1000원 주고 팔았다는 걸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 비용이 가장 정확하게 일어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교재 보세요. 개별법, 재고자산이 판매되는 시점마다 판매된 재고자산의 단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기록하는 방법으로 가장 정확한 원가 배분 방법이다. 자, 이 배분 방법은 재고자산이 고가이거나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어 왔으나 기술의 발달로 바코드에 의한 재고자산의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대기업 등에서 적용하고 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자, 여기 핵심은 그거예요. 얼마짜리를 얼마에 팔았는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자, 장사를 하면서 이걸 일일이 이렇게 파악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부턴 가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에 나와 있는 게 선입선출법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얘는 뭐 하는 거냐면 그냥 먼저 사온 게 먼저 팔렸다라고 가정하는 방식이에요. 자, 예전에 설명을 앞에서 조금 하긴 했어요. 같이 또 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월 1일 날 장사를 시작을 했어. 새우깡 장사를. 자, 그러면 10월 1일 날 새우깡을 팔아야 되겠어서 농심에 간 거예요. 농심에 가서 새우깡 한 봉지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700원이래. 그래서 100봉지를 사왔어요. 7만 원 주고. 자, 근데 10월 20일이 됐는데, 이거 부족할 것 같아. 그래서 더 사와야지. 그래서 농심에 가가지고, 새우깡 한 봉지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8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0봉지를 더 사왔어요. 8만 원 주고. 자, 그리고 이것도 또 부족할 것 같아서 11월 1일 날 또 농심에 가서 새우깡 한 봉지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900원이래요. 그래서 900원 주고 또 100봉을 사왔어. 9만 원. 자, 드디어 12월 10일 날 손님이 온 거야. 새우깡 150봉지만 주세요. 이랬어요. 한 봉지에 1000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이날 매출이 발생한 거예요. 1000원씩 150봉지를 팔았어요. 그러면 매출액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15만 원의 매출액이 나온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장사를 못 한 거야. 그래서 12월 31일이 됐으니까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야 되겠어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 그러면 자, 매출액은 지금 얼마예요? 이거 한 번밖에 못 팔았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15만 원이고 매출 원가를 빼야 되겠는데 얼마짜리를 팔았어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사온 걸 먼저 팔렸다고 가정할 거예요.
그러면 자, 얼마짜리? 700원짜리 100봉지를 먼저 팔았고 7만 원. 50봉지는 800원짜리 파는 거예요. 50봉. 그러면 바로 44만 원이고요. 매출 원가가 11만 원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럼 매출 원가 파악이 됐네. 그러면 11만 원이 매출 원가니까 4만 원의 매출 총이익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되셨나요? 이게 선입선출법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방식이 후입선출법이에요. 그럼 얘는 뭐만 다시 계산하면 돼요? 얘만 하면 되겠네요. 자, 얘만 다시 계산하면 되겠네. 얼마짜리 팔았니? 그랬더니 후입선출법을 사용할 거니까 900원짜리 100봉지를 팔았고요. 9만 원. 그 다음에 50개는 800원짜리 50봉지를 팔았어요. 그러면 매출 원가가 얼마가 돼요? 13만 원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얼마? 2만 원이 매출 총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잘 보세요. 이거 나중에 한 번에 또 암기해야 될 게 있어요. 선입선출법은 4만 원의 이익이 났고요. 후입선출법은 2만 원의 이익이 났어요. 되셨죠? 다음 네 번째 방법이 평균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평균법이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동평균법이라는 게 있고 자, 이동평균법이라는 게 있고 총평균법이라는 게 있어요.